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어머니를 도우려는 이 중학생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고요. 한 주간의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재근 문화평론가 그리고 허주연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허 변호사님, 안타까운 사연인데 사고 원인 같은 게 좀 밝혀진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경찰이 CCTV와 이 블랙박스들 분석하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은 지금 출근 중인 50대 여성이 운전하던 이 승용차가 황색 신호에 좀 그대로 빨리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 속력을 줄이지 않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 사고가 난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과속했는지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고 현장을 보면은 화물차가 이 좌회전을 하던 방향 맞은편에는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승용차가 오는 반대쪽, 그러니까 승용차를 비추는 방향 쪽으로는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도로가 제한 속도 시속 80km 도로라고 하는데 평소에도 과속이 굉장히 잦은 구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속했는지 여부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은 좀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중학생 이 아들이 좀 숨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 중학생 아들이 어제가 그 학교가 재량 휴업을 했던 거예요. 그저께 휴일이고 오늘 휴일이라서 어저께가 징검다리 그 날짜니까 재량 휴업한 학교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평소에도 이 중학생 아들이 휴일날 어머니를 도운 적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택배일하는 어머니를 돕겠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따라 나섰던 거예요. 근데 그 택배일 하는 그 트럭에 어머니가 좌측에 운전석에 앉고 아들이 우측에 앉았는데 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아들이 앉은 쪽으로 승용차가 와서 부닥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는데 어머니는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후송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아들의 안위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아유,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서 신상이 공개됐죠. 이 살인범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 일부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정상인의 범주를 넘어섰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닌데요. 일단 이런 일응의 판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좀 추가 분석을 통해서 종합 판단을 내린 뒤에 이르면 7일 검찰에 결과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총 20개 문항으로 40점 만점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사람은 한 15점 안팎 정도로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는 한 25점이 넘으면 통상적으로 사이코패스로 간주를 하고 미국은 30점이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본다고 하던데 이 기존 결과를 살펴보면 이 연쇄살인범 유영철 같은 경우가 이 38점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성범죄자 이 조두순이 29점을 기록을 했고요.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 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5점으로 모두 다 이 기준 점수를 웃도는 점수를 기록을 해서 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다 이런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이코패스가 이 문항별 점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다각도로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성장 과정부터 과거 행적, 그다음에 과거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부모와의 유대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은 또 어떤지 이런 것들과 또 프로파일러 면접 결과까지 다 같이 토대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 판단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도 그렇고 정유정의 구속 상태를 좀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 이 체포되는 과정과 유치장에서 또 보인 태도 이게 좀 남다른 면이 있다고 해요. 정유정이 보이는 특징이 금방 들통날만한 거짓말을 계속해서 한다는 건데 처음에 체포된 다음에 배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후송이 됐습니다. 근데 꾀병으로 밝혀졌고 그 바람에 조사가 지연됐는데 그 다음에도 뭐 다른 사람이 해쳤다느니 뭐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해쳤다느니 이거 다 거짓말로 들통이 났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매우 태연했다. 유치장에 6일 동안 있었는데 보통 이렇게 큰 사건으로 갇힌 피의자들은 불안한 태도를 많이 보이는데 정유정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굉장히 태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치장에 나오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피해자와 유가족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마치 사죄를 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동시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된 후에 과거 행적과 관련해서도 좀 새로운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네티즌의 글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티즌이 어떤 글을 올렸다는 겁니까? 네, 일단 진위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네티즌의 주장에 따르면요. 본인이 정유정과 동창이고 같은 반이었는데 연락처도 가지고 있는 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목소리도 작고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성격이어서 착한 줄 알았는데 사건 접하고 충격적이었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내성적이어서 학기 초반에 좀 내성적인 아이들끼리 정유정이랑도 얘기도 자주 하면서 이렇게 어울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굉장히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사건까지 일어나니까 기분이 굉장히 묘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일각에서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정유정의 이런 사회적 고립 상황, 외톨이로서의 어떤 면모들 이런 것들이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모든 은둔형 외톨이가 다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은둔형 외톨이로 오랫동안 고립해서 살아가다 보면 고립감과 우울감이 깊어질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잘못 발현이 돼서 어떤 내면을 향하게 된다고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해를 가하는 그런 형태 또 외부로 향하게 된다고 하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외톨이 종류 중에서도 이 유형별을 다양히 나누고 이 특히 반사회적 외톨이가 범죄 가능성 높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지난해 부산에서 한 30대 남성이 모르는 여성을 쫓아가서 무차별 폭행을 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이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의 근데 신상이 공개가 돼버렸어요. 네, 이게 개인 유튜버가 정말 자세하게 공개를 해서 이게 사적 공개가 맞는 것이냐 하는 사회적 파장이 지금 굉장히 크게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 법과 우리 사회가 피해자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혐의가 지금 3번이 바뀌었어요. 경찰 단계에서는 중상해죄로 적용이 됐다가 검찰에서 살인미수로 기소를 하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강간살인미수죄가 적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신상 공개의 요건을 보면은 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특정 강력 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그 상황이 굉장히 농후할 때 신상 공개 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상해 경찰 단계에서 적용된 이 중상해죄는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신상 공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 기소 단계에서 살인미수로 바뀌면서 이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하긴 했지만 재판 단계에서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공분을 사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사적으로 공개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속 시원하고 통쾌할 수는 있겠지만 이 무분별한 어떤 사적 공개가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 없는 사람들의 신상이 추가적으로 무차별적으로 공개될 우려도 있고 또 피해자도 원치 않게 노출될 우려도 있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개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튜버는 이 영상에서 피해자가 지금도 가해자가 출소 후에 보복 범죄를 벌일 수 있다는 이 암시에 굉장히 좀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신상 정보 공개 그 자체로 불법이고요. 또 당사자인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없어서 또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피해자가 오늘 오전에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솔직한 심정을 직접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름, 생년월일, 키, 전과 이런 걸 공개했는데 그럼 이것도 혹시 조금 이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께서 그 유튜버한테 요청하신 건가요? 전혀 아니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제보를 받으시면서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하신 것 같고 사실 저는 합법적인 절차를 계속 기다리고 있고 청원도 계속 넣었었고 근데 그 지금 뭐 수사 단계니 뭐 아니면 재판 과정이니 해서 계속 거절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합법적인 절차를 기다리는 이유가 일단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서 저는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나 너무 불안하고 그냥 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그 검찰은 성범죄까지 혐의까지 추가해서 지금 한 거고요. 항소심은 6월 중순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데요. 그런데 뭐 지금 강간 등 살인 미수가 이 주의적 공소 사실로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양형 기준과 주요 판례들 비교를 한번 해보면 설령 미수 강경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최대 50년까지도 선고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검찰 구형이 35년 항소심에 이르러서 구형량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20에서 25년 혹은 그 이상도 충분히 선고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이고
있고 지금 구치소 동기가 이 가해자 구치소 동기가 말하기로는 뭐 피해자 신상 정보까지 다 알고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은 형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예. 마동석 배우 주연의 액션 영화죠. 범죄도시 3가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봉하자마자 정말 극장을 싹쓸이하고 있어요. 네, 지금 기록적인 흥행 열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어제 500만 관객을 돌파했거든요. 벌써요? 예. 개봉 6일 만에 이 영화가 평일에 개봉했는데 네. 지금 방학 때도 아닌데 개봉 첫날 그 하루에만 74만 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네. 지금 한국 영화가 9개월 만에 500만 관객 돌파했고 네. 개봉 첫 주말에 400만을 넘은 게 7년 만의 사건입니다. 어허. 굉장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예. 지금 아마도 오늘 휴일이잖아요. 네. 오늘 어제 500만 돌파했는데 오늘 600만 돌파하지 않을까. 오늘겠네요. 네. 그러한 기대가 나오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근데 범죄도시가 1, 2, 3 다 인기가 있고 뭐 4, 5도 계속 뭐 제작된다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있는데 왜 이렇게 열광하는 겁니까? 이 범죄도시. 많은 관객분들이 예. 뭔가 범죄자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불만이나 답답함 같은 게 있는데 네네. 이 영화에서는 마동석 씨가 핵주먹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 때문에 그 관객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거고 예. 동시에 주먹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웃기기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시원하게 때려줬다가 웃겼다가 이런 게 번갈아 나오면서 1시간 40분 동안 계속해서 사람을 재밌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깔끔한 오락 영화를 만들어주니까 대흥행이 터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